낡고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희미한 햇살의 향기가 배어있는 작은 집. 강대훈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그 공간에 차가운 법원의 퇴거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돌아가신 양어머니와 함께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보살폈던 이 작은 안식처. 대훈은 돈 문제에 어두웠던 양어머니가 남긴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있었다. 대학 캠퍼스에서도 그녀의 삶은 팍팍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였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를 감당하는 그녀의 낡은 운동화와 소박한 옷차림은 명품으로 치장한 동기들 사이에서 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어이 고학생, 아직도 그런 걸레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냐? 그 조롱의 중심에는 늘 최민혁이 있었다. 버리디안 그룹 부회장의 아들이라는 후광을 업고 그는 캠퍼스 안에 작은 왕처럼 군림했다. 대훈의 침착하고 꿋꿋한 태도는 오히려 그의 가학적인 심리를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그들의 조롱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견뎌낼 뿐이었다. 그녀는 집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했다. 은행과 법률구조공단을 찾아다녔지만 거대한 빚 앞에서 모든 문은 닫혀 있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날짜는 시시각각 다가왔고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제안이 찾아왔다.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그녀의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버리디안 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마치 사업 제안을 하듯 말했다. 저희 고용주 이현우 회장님께서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뭉치를 꺼냈다. 1년간의 계약 결혼입니다. 그 대가로 강대훈 씨의 모든 부채는 즉시 청산될 것이며 충분한 생활비가 지급될 겁니다. 왜 하필 그녀인가 비서실장은 설명했다. 회장님께서는 재계나 정계와 어떤 연관도 없는 깨끗한 배경을 가진 아내를 필요로 하십니다. 대훈 씨의 프로필고와 최상위권, 성적의 장학생, 복잡한 가족관계 없음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목적에 있어 당신은 유령과도 같으니까요. 그것은 그녀의 깨끗한 삶에 대한 칭찬인 동시에 비인간적인 평가였다. 대훈은 충격과 혐오감,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사기이거나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즉시 거절했다. 하지만 퇴거 마감일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집 안가득한 추억과 돌아가신 양어머니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렸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랑의 상징이자 안식처였다. 결국 그녀는 이현우를 만나기로 했다. 버리디안 타워 최상층. 그의 사무실은 얼음으로 조각한 것처럼 차갑고 비인격적이었다. 이현우는 권력 그 자체였다. 그는 작은 감정의 동요도 없이 대차대조표의 항목을 보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비즈니스 거래요, 강대훈 씨. 당신은 역할을 연기하게 될 거요. 어떤 감정적, 육체적 교류도 없을 것이요. 당신은 평소처럼 학업을 계속하면 돼. 당신의 삶은 대부분 그대로겠지만 법적인 신분은 나의 것이 될 거요. 조건을 이해했소. 대훈은 이 차가운 남자 앞에서 오한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함은 두려움보다 컸다. 다른 길은 없었다.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서명은 단호했다. 그녀는 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 1년을 팔았다. 비서실장은 빚이 모두 청산되었다는 은행의 확인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미팅의 끝을 알렸다. 내일 내 비서가 새로운 거처로 당신을 안내할 거요. 버리디안 가문에 온 것을 환영하지 이 부인. 이 부인이라는 호칭이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다. 대훈은 거대한 타워를 걸어 나왔다. 가방 안의 계약서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집을 지키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전쟁에 막 징집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있는 타워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자신이 가진 숨겨진 힘과 이제 막 발을 들인 게임의 진짜 본질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가장 작고 하찮은 존재가 된 것만 같았다. 다음날 강대우는 이현우의 저택으로 옮겨졌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차가운 요새였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건축 값비싼 현대 미술품, 그리고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광활한 공간. 그녀가 지켜낸 추억이 가득했던 낡은 집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이현우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나이든 집사가 이 동거의 규칙을 설명했다. 사모님의 공간은 이쪽 별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회장님의 개인적인 공간 서재 침실에는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기 전에는 말을 걸지 마십시오. 사모님의 역할은 법적인 서류 위의 이름, 이 집의 유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고립과 이 결혼의 엄격한 경계를 규정했다. 대운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저택에서의 그녀의 삶은 고독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호화로움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죄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광활하고 텅 빈 방에서 과거의 자신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인 책에 파고들며 시간을 보냈다. 대학에서의 그녀의 삶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가 어떻게든 집을 지켜냈다는 소문은 퍼졌지만 아무도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 추측과 악의적인 소문이 난무했다. 최민혁과 그의 무리는 그녀가 자신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괴롭힘의 수위를 높였다. 그들의 괴롭힘은 이제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섰다. 그들은 그녀의 팀 프로젝트 파일을 마감 직전에 삭제했고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그녀가 스폰서를 두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어느 날 오후 중앙도서관. 최민혁의 여자친구가 의도적으로 다운의 연구 노트와 비싼 도서관 책 위로 커피를 쏟았다. 그리고는 오히려 다운이 부주의했다며 책값을 변상하라고 소리쳤다. 대운은 이 모든 것을 특유의 침착함으로 견뎌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싸우거나 울지 않았다. 묵묵히 밤을 새워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고 온라인의 비방을 무시했으며 더 큰 소란을 피하기 위해 도서관에서의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강인함을 유지했다. 괴롭히는 아이들은 그녀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착각했다. 이현우는 그녀의 고군분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전쟁에 몰두해 있었다. 그는 가끔 저택의 긴 복도에서 유령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녀를 보았지만 계약에 따라 철저히 그녀를 무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녀는 이미 해결된 문제, 자신의 진짜 적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무력화된 변수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홀로 어떤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챕터의 마지막 장면.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낸 뒤 밤늦게 호화로운 침실에 홀로 남겨진 다운. 그녀는 커피에 젖었던 도서관 책의 페이지를 섬세하고 정교한 손길로 복원하고 있었다. 그녀의 숨겨진 재능에 대한 암시, 낮 동안 유지했던 강인함의 가면이 마침내 부서져 내렸다. 소리 없는 눈물 한 방울이 책 페이지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광활하고 텅 빈 방을 둘러보았다. 머리 위에는 지붕이 있고 빛은 사라졌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외롭고 덫에 갇힌 기분이었다. 침묵의 안에는 그녀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그녀 자신의 남편에게도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이현우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벽에 부딪혔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적대 세력으로부터 가로챈 단 하나의 암호화된 메시지뿐이었다. 국정원 출신들로 구성된 그의 최고 보안팀조차 일주일 넘게 이 의미불명의 기호들을 해독하지 못했다. 암호는 조선시대의 희귀한 천문도 천상 열차 분야 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별자리가 글자를 별의 등급이 숫자 치환을 의미하는 방식. 역사 언어학과 기호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다면 패턴조차 인식할 수 없는 암호였다. 극심한 좌절감에 휩싸인 현우는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일하다 암호가 인쇄된 종이를 식탁 위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자신의 공간으로 물러났다. 다음 날 아침 대우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거대한 집에서 자신의 목적과 정상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이상한 기호들이 적힌 종이를 발견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낙서였겠지만 언어학 천재인 그녀에게는 매혹적인 퍼즐이었다. 그녀의 눈이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빛났다. 그녀는 즉시 그 기호들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현회팀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간파했다. 그들은 이것을 수학적인 암호로 접근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언어학적인 암호였다. 해독의 열쇠는 숫자가 아니라 별과 관련된 한 편의 고시조, 그 시조의 구절이 치환 패턴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것은 계약 위반이자 위험한 질문들을 불러일으킬 터였다. 그래서 그녀는 교묘한 수를 썼다. 그녀는 작은 냅킨에 해독의 열쇠가 되는 바로 그 고시조의 한 구절을 우아한 필체로 적었다. 북두칠성 낮은 곳을 가리키니. 그녀는 해답이 아닌 열쇠만을 적었다. 그녀는 그 냅킨을 아무 문이 적힌 종이 바로 옆에 두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학교로 향했다. 나중에 식탁으로 나온 현우는 냅킨을 보고 처음에는 짜증을 냈다. 하지만 시조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날카로운 두뇌가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별에 대한 시, 별자리 그림을 이용한 암호. 그는 즉시 그 구절을 암호 해독 프로그램의 키워드로 입력했다. 암호는 순식간에 풀렸다. 메시지의 내용은 최태준 부회장이 회사의 비밀을 팔아넘기기 위한 다음 비밀 회동의 시간과 장소였다. 그가 그토록 절박하게 원했던 돌파구였다. 찰나의 희열 뒤에 차가운 의심이 그를 덮쳤다. 누가 이 노트를 남겼는가? 그는 저택 내부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보았다. 대운이 식탁으로 다가와 종이를 보고 냅킨에 무언가를 쓰는 모습을 그는 완전히 충격에 휩싸였다. 이 조용하고 괴롭힘 당하던 대학생이 그가 법적인 유령으로만 여겼던 이 소녀가 그의 최고 엘리트 팀도 풀지 못한 암호를 풀었다고 말이 되지 않았다. 챕터는 자신의 서재에서 대은이은스 데이르 호황 카메라노 에이치오오 난도모 사이세스르 현우노 코데오 와르. 그는 그녀의 신상 파일을 다시 보았다. 고아 장학생 전공은 언어학. 언어학이라는 단어가 이제 새롭고 심오한 의미를 띤 채 빛나는 것 같았다. 그는 파일과 해독된 메시지, 그리고 조용한 소녀의 영상을 번갈아 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제대로 보았다. 계약서도 이름도 예쁘지만 불쌍한 희생자도 아닌. 그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변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미스터리. 그의 완벽하게 정돈된 세계가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에 의해 혼돈에 빠져들었다. 그녀와 그들의 기묘한 결혼에 대한 그의 인식에 첫 번째 진짜 균열이 생겼다. 대운이 남긴 냅킨 위의 단서는 이현우가 최태준의 계획에 결정적인 한 걸음 다가서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계약 아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성가신 존재나 법적인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학적 기록을 비밀리에 다시 조회했고 그녀가 언어학 특히 고대 상징체계 분석 분야에서 거의 신동에 가까운 천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다운이라는 미스터리에 빠져드는 동안 그녀의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다. 최민혁은 분노했다. 그의 아버지 최태준은 계속해서 CEO의 새 아내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압박했지만 강대훈은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조용한 인내심은 최민혁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사소한 괴롭힘에서 공개적이고 물리적인 망신 주기 단계로 넘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마지막 강의가 끝난 뒤였다. 최민혁과 그의 무리는 캠퍼스의 후문 근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대운을 기다렸다. 그들은 그녀를 둘러쌌다. 위협은 더욱 직접적이 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가방을 빼앗아 그 안의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그녀의 낡은 책들은 흙탕물에 던져졌다. 최민혁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늙은 영감이랑 결혼했다고 넌 여전히 시궁창에서 온 쓰레기일 뿐이야. 그의 목표는 그녀를 울게 만들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완전히 부셔버리는 것이었다. 대우는 공포에 질렸지만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떨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길고 불가능할 정도로 매끄러운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 한 대가 근처 연석에 소리 없이 멈춰 섰다. 그 뒤를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따랐다. 이것은 운전기사의 차가 아니었다. 왕의 차였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쳐다보았다. 마이바흐의 뒷문이 열리고 이현우가 내렸다. 그는 평범한 정장이 아니었다. 권력과 부를 온몸으로 내뿜는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맞춤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아이스 프린스 아우라가 전방위로 퍼져나갔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두 번째 차에서 내린 날카로운 검은 정장과 이어피스를 착용한 경호원들이 소리 없이 위협적인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현우는 다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최민혁이 다연의 팔을 잡고 있는 그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모든 발걸음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마치 홍해처럼 그를 위해 길을 열었다. 그는 최민혁의 앞에 멈춰 섰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낮고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톤으로 말했다. 내 아내에게서 그 손때, 아내라는 단어가 군중 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방금 전까지 오만했던 최민혁은 이제 순수한 공포 속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그 남자를 알아보았다. 이 사람이 바로 버리디안 그룹의 회장, 자신의 아버지의 상사였다. 늙은이일 것이라 생각했던 CEO가 이 젊고 무서운 인물이었다. 그는 불에 댄 듯이 대운의 팔을 놓았다. 현우는 그에게 두 번 다시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다은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표정이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졌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며 그녀를 보호하듯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다쳤소. 그의 목소리는 오직 그녀의 귀에만 들렸다. 현우는 대운을 이끌고 차로 향했다. 차에 타기 전 그는 몸을 돌려 겁에 질린 불량배 무리를 보았다. 그의 시선은 최민혁에게 머물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눈빛은 완벽한 파멸의 약속이었다. 너는 방금 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는 다음과 함께 채 탔고 차들은 미끄러지듯 떠났다. 캠퍼스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침묵 속에 남겨졌다. 차 안. 대우는 그의 코트에 쌓여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현우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처럼 차갑고 명령조로 돌아와 있었다. 최민혁. 그가 비서에게 말했다. 모든 것을 찾아내. 모든 약점, 모든 실수. 나는 그가 파멸하는 것을 원한다.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다. 조용했던 전쟁은 이제 아주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다음날 대학 캠퍼스는 발칵 뒤집혔다. 후문의 검은 마이바흐 영상이 학생 커뮤니티에서 바이럴이 된 것이다. 모두가 흙수저 장학생의 정체모를 강력한 남편에 대해 추측했다. 강대우는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공포와 강렬한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최민혁과 함께 대운을 괴롭혔던 아이들은 겁에 질렸다. 버리디안 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은 그들의 부유한 부모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자식들을 억지로 대운에게 보내 비싼 선물과 함께 용서를 구걸하게 했다.
대우는 조용한 위엄으로 선물을 거절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사과는 저에게 할 게 아니라 당신들 자신의 양심에 하세요. 그녀는 시시한 복수에는 관심이 없었다. 한편 최태준 부회장의 사무실. 그의 아들 민혁이 겁에 질려 그날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최태준은 아들의 어리석음에 격분했다. 그는 이 새로운 변수, 즉 CEO의 비밀스러운 아내의 등장이 자신이 오랫동안 계획해온 회사 찬탈 계획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이 결혼의 배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운을 사람이 아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체스판 위에 새로운 말로 보았다. 그는 즉시 그녀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현우. 그의 보호 본능은 완전히 깨어났다. 대운에 대한 공격은 그녀가 자신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이제 계약을 넘어선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최민혁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에는 최근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대운을 향해 자행된 괴롭힘과 비방 학업방해 공작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그 잔인함과 그녀의 고통에 대한 자신의 무지에 분노했다. 그리고 그는 예상했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최민혁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는 그의 아버지 최태준이 횡령에 사용하는 바로 그 유령 회사 중 하나와 연결된 법인카드에서 나오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회사에서의 부패는 같은 더러운 돈에서 자양분을 얻고 있었다. 적은 하나였다. 현우는 저택에서 다운에게 다가갔다. 그들 사이의 역학관계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학교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형식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당신을 괴롭혔던 학생들은 처리될 거요. 그들 부모의 회사는 버리디안과 사업적 관계가 있는데 현재 재검토에 들어갔소. 이것이 그가 그녀를 보호했다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질문을 던졌다. 왜 괴롭힘에 대해 내게 말하지 않았소? 대운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저희 계약에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제가 처리해야 할 제 문제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가 처음 설정했던 차가운 경계선을 그에게 상기시켰고 그는 죄책감의 통증을 느꼈다. 현우는 깨달았다. 그녀를 진정으로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적과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 그는 이제 법적인 계약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그는 동맹이 필요했다. 그는 그녀가 숨겨왔던 힘과 지성을 이제야 제대로 보았다. 이제는 아니오. 그가 말했다. 최태준은 나의 적이오. 그의 아들은 당신이 내 아내라는 이유로 당신을 공격했지. 당신의 문제는 이제 나의 문제요. 그리고 나의 싸움은 곧 당신의 싸움이 될지도 모르지. 이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한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전쟁으로 초대하고 있었다. 챕터는 그의 말을 곱씹는 대운의 모습으로 끝이 났다. 그녀는 자신의 조용했던 삶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성급했던 가짜 결혼은 그녀를 거대한 기업 전쟁의 바로 중심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결정해야만 했다. 보호받는 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인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 강현우의 제안은 선전포고였다. 강대우는 자신의 조용했던 삶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정의감을 위해 그의 전쟁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개인적인 성역 거대한 서재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공식적인 워룸이 되었다. 현우는 자신이 수집한 암호화된 데이터를 그녀 앞에 펼쳐놓았다. 최태준의 유령회사 네트워크 버리디안 그룹에서 빼돌려진 자금의 흐름. 내 보안팀이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는 있지만 그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가 없어. 패턴이 너무 복잡하고 무작위처럼 보여. 대우는 그것을 금융거래의 나열이 아닌 하나의 언어로 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독보적인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이건 무작위가 아니에요. 그녀는 데이터를 훑어본 뒤 말했다. 이건 바둑이에요. 거래 내역들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대국들의 초반 기보를 모방하고 있어요. 금융 분석가라면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통찰력이었다. 그녀는 거래 금액과 날짜 수신 회사명 등이 무작위가 아니라 바둑판의 좌표와 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바둑광인 최태준이 자신의 취미를 범죄를 위한 암호체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우는 그녀의 천재성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그는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이유로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방금 이 모든 음모를 풀어낼 마스터키를 그에게 쥐어주었다. 그를 지배했던 가난한 소녀 계약 아내라는 마지막 편견의 잔재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이제 그녀를 가장 가치 있고 어쩌면 유일한 진정한 동맹으로 보았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강대훈 씨.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이것은 당신의 복수나 저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정의를 위한 것이어야만 해요. 그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공동의 원칙 위에 세워졌다. 그들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는 일상이 되었다. 그들 사이의 개인적인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조사와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녀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서재의 추운 공기에 그녀가 몸을 떠는 것을 보고 말없이 실내 온도를 높였다. 아이스프린스답지 않은 작고 사려 깊은 행동이었다. 그녀 역시 그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를 향한 두려움과 경계심은 복잡한 호기심과 내키지 않는 동료애로 바뀌기 시작했다. 챕터의 마지막 장면. 그들은 바둑 기보를 이용해 최태준의 다음 수를 해독하고 있었다. 유명한 대국을 바탕으로 대우니 그의 다음 금융 움직임을 예측했다. 만약 그가 이창호 구단의 1996년 대국을 따라하고 있다면 다음 수는 싱가포르에 있는 이 특정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을 움직일 거예요. 현우는 즉시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제이드 라이언 홀딩스의 싱가포르 계좌에 대한 모든 감시를 붙여. 그는 전화를 끊고 경외와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군. 그녀는 그저 자꾸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챕터는 조용한 서재에서 나란히 앉아 일하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끝이 났다. 스크린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묘한 계약으로 묶인 두 개인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에 맞서 하나가 된 강력하고 무서운 하나의 정신이었다. 최태준의 암호 체계를 해독한 그들은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했다. 그들은 덫을 놓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이 바둑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지. 현우가 말했다. 이제는 그가 참을 수 없이 탐나는 미끼를 던져줄 시간이오. 덫은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라는 이름의 가짜 연구개발 프로젝트였다. 버리디안 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핵심 소스 코드를 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거대한 지적 허니팟이었다. 이 작전에서 대운의 역할은 자물쇠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바둑판 암호보다 훨씬 더 난하해한 고대 수메르 쐐기 문자와 음악 이론을 결합한 새로운 암호 체계를 설계했다. 이것은 최태준 같은 나르시시스트가 단순히 훔치고 싶어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지성으로 직접 풀어보고 싶다는 오만한 도전을 느끼게 만들 매혹적인 퍼즐이었다. 현우의 역할은 무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CEO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막대한 대부분 서류상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는 회사 내부에 이 프로젝트가 버리디안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조성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에 대해 흘려 최태준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자극했다. 이 정교한 덫을 함께 만들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밤 대우는
암호책의 특정 부분에서 막혀 있었다. 그녀의 좌절감을 본 현우는 기술적인 해결책 대신 자신의 아버지가 문제를 풀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코드 속에서 아름다움과 대칭을 찾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는 것. 이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녀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그녀와 공유한 깊은 교감의 순간이었다. 또 다른 날 그들은 마침내 덫을 완성했다. 공동의 성공이라는 짜릿한 흥분 속에서 그들은 스크린 앞에 복잡한 코드를 보며 가까이 서 있었다. 아드레날린과 늦은 밤이 만들어낸 강렬한 감정적 친밀감.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 제스처는 더 이상 보호적인 것이 아니라 깊고 부드러운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들의 가짜 결혼은 그들이 겪어본 어떤 관계보다도 더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 커져가는 친밀감에는 대가가 따랐다. 대우는 갈등했다. 그녀는 이 계약을 집을 구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 계약으로 묶인 남자에게 진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현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그는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임무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프로젝트 프로메테스가 회사 내부에 공식적으로 런칭되었다. 현우와 다운은 집에서 내부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미끼를 물었다는 첫 신호가 나타났다. 최태준의 디지털 서명이 프로젝트의 보안 방화벽에 대한 첫 번째 낮은 수준의 침입을 시도한 것이다. 그는 자물쇠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가 왔어요. 대운이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어. 현우가 그녀의 의자 뒤에 서서 보호하듯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챕터는 자신들이 짜놓은 정교한 거미줄로 다가오는 적의 디지털 유령을 지켜보는 하나가 된 두 사람의 모습으로 끝이 났다. 게임은 시작되었고 그들의 파트너십은 이제 깨어질 수 없는 유대로 단련되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와 그 깨뜨릴 수 없는. 암호는 최태준의 자존심에 대한 개인적인 도전이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이 싸움에서 물러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암호를 푸는 데 실패하자 가장 약한 고리, 즉 인간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여전히 강대훈을 운 좋게 신분 상승한 순진한 여자애로 얕보고 있었다. 그는 아들 최민혁을 불렀다. 그는 아들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질책하며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 내 실수를 만회할 기회다. 그 계집애 강대훈에게 접근해. 사과하고 유혹하고 무슨 짓이든 해. 약점을 찾아내. 그 애가 모든 것의 열쇠다. 아버지에 대한 공포에 질린 민혁은 다음 날부터 대학 캠퍼스에서 다운에게 접근했다. 그는 깊이 뉘우치는 연기를 하며 과거의 괴롭힘에 대해 눈물로 사죄했다. 그는 미숙했고 이제는 달라졌다고 말했다. 값비싼 선물을 건네고 그녀의 공부를 돕겠다고 제안했다. 대우는 단 1초도 그에게 속지 않았다.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는 그의 영이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명령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그의 게임에 동참하기로 했다. 망설이는 척 천천히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연기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현우에게 보고했다. 이 소식을 들은 현우는 차갑고 소유욕 강한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를 괴롭혔던 그놈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다시 그녀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보호 본능이 폭주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최민혁을 파멸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전략가인 대운이 그를 진정시켰다. 아니요. 그녀가 비밀 통화에서 말했다.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패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가 성공하고 있다고 믿게 내버려둬요. 그는 우리를 그의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곳으로 직접 안내하게 될 거예요.
자신이 성공하고 있다고 믿게 된 민혁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그녀를 단둘이 밖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와 그녀의 남편의 일에 대해 은근슬쩍 질문을 던졌다. 대우는 현우와 미리 준비해둔 무해하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짓 정보들을 흘리며 그의 질문들을 능숙하게 받아 넘겼다. 그녀는 이제 적에게로 가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험은 현실이 되었다. 조급해진 민혁은 어느 날 도서관의 외진 구석에서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의 친절한 가면이 벗겨지고 본색이 드러났다.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우리 아버지는 인내심이 많은 분이 아니야. 장난은 그만하지. 바로 그 순간 그들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현우였다. 그는 더 이상 운전기사 유니폼 차림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기다릴 수 없어 직접 캠퍼스로 온 것이었다. 그는 민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사리가 담긴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버리디안 그룹 회장의 억제되지 않은 진짜 분노를 마주한 민혁은 공포 속에서 얼어붙었다. 현우는 부드럽게 대운을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겨 보호했다. 그리고 민혁을 보았다. 네 아버지에게 전해.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게임은 끝났다고. 그리고 그가 졌다고. 더 이상 암시가 아니었다. 비밀 전쟁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마지막 대결에 방가쇠가 당겨졌다. 버리디안 그룹의 긴급 이사회실. 최태준은 이 자리가 자신의 승리를 위한 무대라고 믿었다. 그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중대한 보안 유출 사고를 명분으로 이 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계획은 강대훈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쓰고 그런 여자를 회사에 끌어들인 이현우의 경영 자질을 문제 삼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연단에 서서 자신이 조작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대운을 경쟁사의 스파이로 현우를 그녀에게 속아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무능한 리더로 몰아갔다. 현우는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조용히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이론이군요, 최 부회장. 그가 말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디테일을 놓치셨습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최태준 뒤에 메인 스크린이 바뀌었다. 덫이 작동했다. 첫째 최민혁이 오랫동안 대운을 괴롭혀왔다는 증거 영상이 상영되었다. 둘째 최태준이 아들에게 다운을 유혹하거나 협박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파괴적인 증거. 바로 그 순간 다운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녀는 더 이상 겁먹은 학생이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였다. 부회장님께서 훔쳤다고 생각하신 그 코드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강했다.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물쇠를 여는 열쇠였죠. 바로 당신의 비밀을 여는 열쇠 말입니다. 그녀는 허니팟 프로젝트의 전모를 밝혔다. 도난당한 데이터는 트로이 목마였다. 그녀는 스크린 위에서 실시간으로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복잡했던 쐐기 문자와 음악 이론의 암호가 풀렸지만 드러난 것은 반도체 설계도가 아니었다. 대신 최태준 자신의 비밀 장부 횡령 기록, 그리고 5년 전 현우의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한 차량 조작 계획이 담긴 은밀한 서신들이 나타났다. 코드는 버리디안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최태준의 비밀을 담는 그릇이었고 그는 스스로 그 그릇을 그들의 손에 배달한 셈이었다. 이사회실은 절대적인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최태준의 얼굴은 순수한 공포의 가면으로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가장 얕보았던 두 사람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현우가 마지막 개인적인 일격을 날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 공모했던 핵심 인물의 마지막 자백이 담긴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아버지 죽음의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결코 비즈니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현우의 목소리는 수년간의 고통의 무게로 무거웠다. 이것은 정의에 대한 문제였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과 보안 요원들이 이사회실로 셔터처럼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태준과 그의 아들 최민혁에게 다가갔다. 최태준 씨, 당신을 횡령산업, 스파이 행위 및 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태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부서진 남자일 뿐이었다. 챕터는 승리의 증거가 떠있는 스크린 앞에서 나란히 연단 위에 서 있는 현우와 다은의 모습으로 끝이 났다. 전쟁은 끝났다. 과거의 유령들은 잠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회장과 계약 아내가 아닌 함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두 명의 파트너로서. 앞길을 막던 적들은 모두 사라졌고 이제 그들 앞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만이 남아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최태준 부자와 그의 세력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버리디안 그룹은 이현우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윤리적 개혁을 시작했다. 강대호는 학계와 재계로부터 수많은 러브콜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조용히 거절하고 스포트라이트에서 물러났다. 외부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동거의 목적 또한 사라져버린 어색하고 불확실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두 사람의 동맹이 시작되었던 서재. 그들의 관계를 규정했던 낡은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현우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상처받기 쉽고 진실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계약은 완수되었소. 당신의 집은 안전하고 당신은 자유요. 언제든 원할 때 떠나도 좋소. 우리가 합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과 함께.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소. 그는 그녀에게 출구를 열어주었지만 그의 눈은 그녀가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대우는 계약서를 그리고 글을 보았다. 회장님은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은 자유로우신가요? 그 질문이 그의 갑옷을 꿰뚫었다. 그는 진실을 인정했다. 과거의 유령들은 사라졌소. 하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공포에 시달리고 있소. 바로 당신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이 모든 것은 비즈니스 거래로 시작되었소. 나는 당신을 내 계획을 위한 완벽한 유령 하나의 도구로 보았지. 차가웠고 잘못된 방식이었소. 그는 천천히 계약서를 반으로 그리고 다시 여러 조각으로 찢었다. 이 거짓말은 이제 끝났소.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마음이 그의 눈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다운 씨, 우리의 결혼은 거짓말로 시작되었소. 하지만 우리가 전쟁 속에서 쌓아 올린 파트너십과 신뢰는 진짜였소. 내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 진짜요.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거창한 제스처는 없었다. 두 동등한 존재 사이에 조용하고 진실한 간청이었다. 버리디안 그룹 회장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오. 이현우의 파트너가 되어주시오. 계약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으로.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주겠소. 그녀는 얼음 뒤에 숨겨진 진짜 남자를 보았다. 그녀의 지성을 존중하고 그녀를 보호했으며 그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열어보였던 남자. 따뜻하고 진실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퍼져나갔다. 낯선 사람과의 계약 결혼은 끔찍한 도박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과 진짜 관계를 시작하는 건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도박일지도 모르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기꺼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도박이네요. 1년 후 그녀가 다니던 대학 캠퍼스. 강대훈 전산 언어학 연구센터의 개소식이 열리고 있었다. 버리디안 재단이 후원한 최첨단 연구시설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열정을 조시는 존경받는 교수가 되어 있었다. 현우는 무대 위가 아닌 청중석에서 자랑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이스 프린스가 아닌 따뜻하고 든든한 남편이었다.
연설을 마친 그녀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가짜 결혼식 때 나누어 꼈던 소박한 반지가 이제 새로운 의미를 담은 채 햇살에 반짝였다. 집에 갈까요? 강 교수님, 그가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물론이죠, 이 회장님. 그녀 역시 반짝이는 눈으로 받아쳤다. 그들은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나갔다. 그들의 대화는 진짜 파트너의 편안한 친밀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야기는 거짓과 위험의 거미줄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진실과 존중, 그리고 사랑 위의 미래를 건설하기로 선택한 두 사람의 이미지 위로 끝이 났다.